자, 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시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를 쭉 배우시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참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과거에는 선정할 때 65세 이상 노쇠자로서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이렇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그 보호자가 보호할 형편이 안 되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몇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해야 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우선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최저생계비보다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이제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최저생계비겠죠.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 번씩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에는 5년에 한 번씩이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3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1년에 최저생계비가 결정이 되고 2012년, 13년, 14년, 이제 14년에 최저생계비가 계측이 되는데 그러면 2012년이나 13년은 어떠느냐? 즉 3년과 사이는 대체로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계측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든지 혹은 노동조합들이 중심이 되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흔히 대도시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생계비는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느냐를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죠. 그러면 결국은 최저생계비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혹은 농어촌에 사느냐, 이런 어느 지역에 사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의 기준은 몇 명의 가구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계측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최저생계비를 볼 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해서 계측을 하는데 막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그 사람이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농어촌에 사느냐를 보지 않고 중소도시에 사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표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에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농어촌에 사는 사람의 최저생계비가 달라요. 대체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 최저생계비가 높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이나 경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약 한 50%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광역시라고 불리워지는 거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주류이고 중소도시에 살거나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계측을 해놓고 막상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할 때에는 중소도시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수치에 너무 그냥 고정되어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2011년에 최저생계비로 계측한 것이 1인 가구 경우에는 53만 원 가량 되고 2인 가구는 90만 원입니다. 3인 가구는 117만 원이고 4인 가구는 143만 원입니다. 물론 1,000원 미만의 금액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매월 14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이면 꽤 괜찮은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4인 가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이고 노인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2인 가구이고 대개 한부모로 사는 가구인 경우에는 3인 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할 때에는 4인 가구, 5인 가구, 특히 5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1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그 정도로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3인 가구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인 가구 이하이면 3인 가구가 117만 원, 그리고 2인 가구가 90만 원, 그리고 1인 가구는 53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53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살기가 대단히 퍽퍽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고 또 주거급여를 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이 53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53만 원에서 우선 TV 수신료라든지 의료급여로 가는 돈이라든지 등등이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지급되는지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돈이 매월 한 10만 원 가량 된다라고 대체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가구가 1인 가구가 53만 원이 최저생계비이고 그 집의 소득 인정액이 예를 들면 13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0만 원을 생계급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일단 빼고, 그래서 결국은 주는 돈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있으면 최저생계비만큼 생계급여를 주는 것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는 글자 그대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 소득 인정액의 그 차이를 결정할 때 기준점으로 산다는 것이 최저생계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를 주느냐, 얼마로 책정하느냐는 결국은 많은 수급자들의 생계급여의 액수가 혹은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현금급여의 액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복지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에서는 이 최저생계비의 계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4인 가구다. 그러면 4인 가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마도 18세 미만의 아동이 한 2명 정도 있는 부부가 4인 가구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자녀가 한 명이 있고 부부가 있고 노인이 한 분이 있는 그런 가구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노인이 2명이 있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한 명이 있는 이런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체로 4인 가구 그러면 대개 부부가 있고 그 아동이 2명 있는 이런 가구를 4인 가구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할 때 혹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대체로는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쌀값도 많이 들어가죠. 또 방세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자녀는 대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도 좀 낮고 학습지도 별로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학교에 따라갈 수가 있지만, 중학교쯤 되면 아마도 학습지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는 학원에도 보낼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 잘은 몰라도 이 참고서 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도 예를 들면 교복만 하더라도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체육복이 있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애투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4인 가구를 우리가 계측할 때 다양한 유형의 4인 가구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지 않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표준 4인 가구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를 4인 가구의 표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헌법에서 말하는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잡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핸드폰 보급률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 대수가 약 한 4천만 대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용으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가정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포함하더라도 아마도 한국 사람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한 3천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핸드폰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센터에 소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의 약 80%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또한 제가 최근에 노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만 뭐 자기가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90%는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2009년까지 핸드폰 가격은 아예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2010년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은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 전화 하나 있으면 됐지 뭔 핸드폰이 필요하느냐. 그런데 막상 일반 가정에서는 4인이 살면 거의 4인 중에 3인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인데 그 아동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저소득층도 있고 비교적 평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핸드폰을 소지하는 사람이 4천만 명가량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국가는 최저생계비 항목에 핸드폰 값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사치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생활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꾸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결국 2010년도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핸드폰 요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요금은 가구당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한 가구당 월 요금은 아마도 2만 원 미만일 것이다 라고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2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은 지금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이 제가 제일 지금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내는 요금이 한 4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 요금을 월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뭐 단말기 값을 이제 안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금이 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핸드폰 요금으로 사용하는 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좀 적게 잡아도 3만 원만 잡아도 4인이면 핸드폰 요금만 결국은 12만 원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을 잡으면 핸드폰 요금만 2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에는 아주 낮게 잡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우리가 현재 시장 바구니 그 모델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물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시장 바구니에 넣었을 때 가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멸치를 멸치가 필요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멸치 한 봉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멸치 한 봉지는 예를 들면 300g이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멸치를 살 때 300g을 사는 적이 있냐 이겁니까? 대부분의 멸치는 500g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1000g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0g으로 살 때에는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0g으로 살 때에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300g일 때로 산정하기보다는 500g 포장이나 1000g 포장으로 가격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한 달을 살 때에는 감자가 2kg이 필요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2kg의 감자를 우리가 살 때의 요금하고 실제로 우리가 감자를 살 때 2kg을 사느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의 경우에는 그냥 까놓은 감자를 500g이나 700g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바구니의 이 모델의 상당수는 허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너무 3년 전에 계측했던 기준에 너무 짜맞춰서 계측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계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엄청나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유류 가격이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수급자에게 주는 기준은 2011년도의 유류 가격에 근거해서 주기보다는 2010년도에 계측한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 생계비라는 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낮은 생활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 생계비에 대한 이 얘기는 이 정도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다시 또 소득 인정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제가 예를 들면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급여는 96만 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 한 3인 가구 경우 약 한 21만 원 가량은 다른 법에 의해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현금으로 96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96만 원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많은 경우는 96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매월 얼마만큼 소득을 갖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전소득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사업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자녀로부터 꾸준하게 용돈을 받으면 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도 이전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고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소득 인정액의 산정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전세에서 살거나 월세에서 살거나 일부를 이렇게 보증금으로 내놓고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2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전혀 없으면 월세 액수가 많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얼마라도 내고 월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농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허름한 집이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뭐 정말 토지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웬만하면 땅 한 1000평 정도의 땅은 가지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 그런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특히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한 100평 정도의 집이 있고 물론 건평은 뭐 25평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대지가 100평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에 있는 집들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예를 들면 한 1000평 정도 있다. 자, 그러면 땅 가격이 평당 5만 원만 잡아도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5,4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 5천만 원에 살거나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세 20만 원에 살거나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고 땅이 한 1000평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재산이 약 5천만 원 가량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은 2,9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은 2,1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4.17%를 곱해주는데 대충 그냥 4%만 곱해줘도 이 집은 매월 그 땅에서 약 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온 것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실은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그 사업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사업소득은 소득으로 또 계산을 하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또 다시 땅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급자가 안 되기도 하고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저는 현재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선정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수급자 선정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본인이 수급자가 되고 싶다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권조사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저 집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와서 수급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조사해 가지고 책정해 주기도 바쁜데 신청도 안 한 사람에게 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청주의가 매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청주의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옵니다. 따라서 통증이 오면 자기가 간이 나쁜지 머리가 아픈지 대충 짐작을 해서 병원에 갈 때 뭐 달라고 오셨어? 그러면 머리가 띵띵해서 왔습니다라든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라든지 가슴이 터질라고 해서 왔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간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쨌든 아프다고 호소하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을 병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진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급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차상위 계층쯤 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최저생계비가 얼마고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측됩니다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을 자세히 보면 올해의 최저 생계비는 얼마다라고 공표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래서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자기처럼 형편이 좀 나쁘다라고 보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되면 그때서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무턱대고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다. 해서 자기의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자기의 각종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보험 처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일부 서비스들은 예를 들어서 미혼모인 사람이 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알려놓고 이 정도이면 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자신이 수급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책정할 때 결국은 담당 공무원도 우리 복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하고 수급액을 얼마를 주는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 자체를 국민들에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인터넷으로 자기의 가족 상황을 집어넣고 소득이나 재산의 일반적인 상황을 집어넣으면 본인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준은 국가가 개발하고 그걸 저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자신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가장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자활후경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등등등 저소득층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국가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는지를 저는 연수를 시키거나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국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집체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전달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가구 단위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례 제도가 있어서 의료급여 특례라든지 교육급여 특례라든지 이런 특례 제도의 경우에는 개인을 따로 주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수급자 선정을 할 때에는 대개 가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구가 한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한 가구가 두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개 뭐 고등학생 자녀가 따로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단위를 결정할 때 가구 단위의 특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이제 그 부부가 있고 자기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조카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서 사실상 그 조카를 부모님이 돌보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면 대개 조선 가정으로 지정을 해서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 결혼한 자녀랑 함께 살면서 이 아이를 돌본다면 이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록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할머니와 그 조카만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별도의 가구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별도의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는 별도의 가구에 해당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최저 생계비를 보다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해주고 또 최저 생계비를 와 소득 인정액의 차이만큼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소득 환산 방식,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지금 점점 가격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 공제액을 높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땅값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재산을 환산할 때, 소득으로 환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은 지난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면 농촌에 가난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예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설사 수급자가 됐더라도 현금 금액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도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가르쳐주고 적어도 간이로라도 정확한 액수야 나중에 이제 수급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간이로라도 자기가 수급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을 돌봐주거나 지지해주고 있는 복지관이나 혹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간이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보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책을 보시면 2010년도의 기준과 2011년도의 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에 좀 더 유념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